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매번 글을 올려야지 하면서도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아 올리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용기 내서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 한 명과 남편이 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희 둘은 남들처럼 연애하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상 좋고 늘 상냥하던 시어머니가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저희 둘을 호출하더라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극진히 생각하신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시어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본인도 할 말을 하고 살아야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고요. 내가 너네를 부른 것은 말이야. 이젠 네가 결혼을 했잖니. 그러니까 너희가 날 봉양해야겠다 이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 키우느라 기본 5억은 들었을 거 아니야. 어린 시절 밥 해줘, 학원 보내줘, 공부시켜줘, 대학 보내줘.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너넨 평생 나한테 감사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네한테 생활비 좀 올려 받아야겠어서 부른 거야. 지금 드리는 걸로도 부족하세요? 사실 이제 막 우리도 결혼해서 집 대출이며 나갈 돈은 많은데 엄마 생활비까지 올려드리는 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거에 비해서 말이에요. 엄마의 희생은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널 키운 거에 비하면 그 정도 돈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남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준다는데 꼭 너희는 내가 이렇게 불러다가 앉혀서 얘기를 해야 하니? 이런 말 하는 것도 어디 쉬운 줄 알아? 조목조목 따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뭐 본인이 요구할 건 정당하게 요구하는 느낌이었지만 사실 저희들의 벌이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생활비를 맞춰드리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거의 13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2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월급 230만 원이었는데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참 이런 부분이 난감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고 둘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도 살림살이가 빠듯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무조건적으로 생활비와 철철이 용돈에 선물을 요구하였죠.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이런 시어머니의 말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새아기, 네가 말해봐라.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거야? 아니 늙은이 혼자 살면서 밥 해먹고 쇼핑하고 친구들 좀 만나다 보면 200이 우습지, 안 그러니? 그런데 내가 이걸 아들한테 요구하는 게 네가 봐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냐? 너무하다기보단 아무래도 저희 벌이 때문에 그렇죠, 어머님. 저희도 많이 벌면 진짜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희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건데도 이렇게 거절한다, 이거지? 그럼 나도 가만 못 있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전셋집 빼라. 그거 내가 보태준 돈 아니니? 나도 힘들게 해준 집이야. 너희도 힘들어서 나 봉양 못한다면 전셋집 빼. 엄마, 너무하세요. 그거 엄마가 보태주고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은 건데 그걸 달라고 하시니. 뭐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런 요구로 해주신 거라면 저도 좀 난감하네요. 엄마가 절 위해 희생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어머님은 결혼할 때 해주신 전셋집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전 순간 할 말이 없어졌고 결국 어머님 뜻대로 월 200을 맞춰드리기로 했어요. 살림살이가 많이 빠듯했고 누굴 위해 일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아들 하나 저렇게 번듯하게 키워서 어머님도 누리고 살고 싶으시겠지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때까지는 어머님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단 본인을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응당 우리가 이 정도 해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냥 마음만으로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니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미안해. 너한테까지 짐을 지게 하네, 내가. 저가댁도 신경 써야 하는데 너무 우리 엄마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은 뭐 아직 은퇴도 안 하셨고 두 분이 돈 벌고 계시는데 뭐. 그냥 기념일이나 때 돼서 잘 챙겨드리자. 당신이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있으면 돼. 나중에 엄마 아빠 은퇴하면 우리가 지금 어머님한테 하는 것처럼 잘해드리면 되지 뭐. 당연하지. 너희 부모님들은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해야지. 어쨌든 우리 엄마도 막상 내가 장가가고 그러니까 허전해서 그러시는 걸 거야. 혼자 집에 계시니까 자꾸 나가게 되고 그러면 돈도 쓰게 되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까지 챙겼고 비록 말뿐이었지만 저런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참 잘할 거라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활비 200만 원만으론 끝나지 않았는데 매번 주말마다 외식을 하자고 하셨고 곧 그 외식 비용은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는 친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쇼핑도 거의 매일 하셨고 나중에 어머님 생신이 겹쳐 있을 땐 생활비 200에 더불어 생신 선물까지 말씀하셨죠. 이번 주말 뭐하니? 나 샥스핀 먹고 싶은데 너네 집으로 건너와서 좀 같이 먹으러 가자. 내가 평일에 우리 친구들이랑 먹으러 갔는데 아주 맛있더라. 그게 자꾸 아른아른거리지 뭐야. 주말에 너희 다 쉬지? 샥스핀 먹으러 갈 준비하고 와. 주말에 스케줄이 없긴 한데 네, 뭐 알겠어요. 그럼 12시까지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집 앞으로 나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샥스핀을 먹으러 간 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계산 빌지를 남편에게 내밀더라고요. 사실 좀 얄미웠고 뻔히 벌이가 어떤 줄 알면서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와 아무렇지 않게 런치가 인당 13만 원이나 하는 걸 계산하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아등바등 살면서 허리띠 졸라 매는 저에게 정말 한 끼에 인당 13만 원이라는 가격은 좀 충격이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먹으러 가자기에 저희 밥을 사주시려나 보다라는 마음도 살짝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머님의 발끝을 따라다니며 맞춰주는 것은 진짜 힘들었는데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듯 정말 다리가 찢어지게 겨우겨우 어머님 비위를 맞춰 드렸거든요. 늘 생활비 펑크를 메꾸는 날도 허다했고 정말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새아기는 오늘 무슨 일 있냐? 밥 잘 먹어놓고 표정이 안 좋다 너. 뚱해가지고. 내가 여기 친구들이랑 먹고 너희 데리고 오고 싶어서 특별히 데리고 온 건데 내 성의는 무시하고 그런 표정 짓는 거 뭐니? 아, 그리고 얼마 뒤에 내 생일인 거 알지? 내 친구 이번에 아들내한테 샤넬 가방 받았더라.
나도 그런 가방 하나 갖고 싶더라. 우리 아들 엄마한테 해줄 수 있지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230만 원 벌어요. 이 월급도 뻔하고요. 근데 어머님 생활비에 그나마 어머님이 보태주신 전세 대출값에 저희 생활비 그리고 각자 보험료까지 진짜 얼마나 빠듯한 줄 아세요? 뭐 한두 번 이렇게 고급 음식 대접할 수 있죠. 저 한 끼에 13만 원짜리 먹으려면 정말 눈앞이 벌벌 떨려요, 어머님. 아무리 요새 사람들이 즐기고 산다지만 한 끼에 인당 13만 원 생각할 수도 없는 돈이라고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 돈까지 다 내라고 하시고 이젠 가방까지 사달라고 하시는 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어머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어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얘 키우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내 아들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감나라 배나라야? 그리고 내가 얘 키우는 데만 5억이 넘게 들었다. 근데 이제 와서 본전도 못 뽑아? 그렇게 불만이면 전세 보태준 금액까지 싹 다 내놔. 남들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준다는데 이거야 원.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셨고 전셋값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며 또다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도 답답하다는 듯이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과하시니까 그렇죠. 저희 엄마 아빠도 저 힘들게 키우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형편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형편껏 알아서 어머님께 잘해드리죠. 배려는 무슨? 이 정도도 못 뽑아먹으면 내가 자식을 왜 키웠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배려라니. 참나 너도 웃기는구나. 괜히 우리 아들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나랑 우리 아들이랑 살면 되고. 어머님 말이 진짜 기가 막히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집에 오는 내내 어머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미치겠더라고요. 이혼하라는 말인가 싶기도 하면서 진짜 화가 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에게도 뒤이어 화가 났어요. 나만 아등바등 사는 느낌에 매번 생활비에 허덕이는 것 같아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나더군요. 자기는 왜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자기도 힘들잖아. 내가 얼마나 우리 생활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 매는 줄 알아?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가 돼? 어머님 하신 말씀 들었지? 나보고 나가래잖아. 거기서도 가만히 있고. 나도 화나서 그래.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엄마 고생한 건 사실이고. 거기서 내가 누구 편을 들겠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야. 나도 엄마가 너무한 거 알지. 나도 모르겠다. 점점 더 왜 그러시는지.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 만나시다 보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 하나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 다 똑같아.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자식들이 알아서 효도하는 거지. 어머님은 매번 저렇게 물질적으로 요구하시잖아. 우리 벌이 뻔히 알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맨날 물질적인 걸 요구하셔? 속상하다 정말. 엄마 친구분들이 화려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더더욱 직접 하시는 것 같아. 조금만 이해해주라. 미안해. 남편의 이해해달라는 말 참 야속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에게 점점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 최대한 어머님에게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휘둘리다간 집이 휘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저희에겐 아이가 찾아왔고 출산을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힘들까봐 본인들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집에 자주 들러 아이도 봐주시고 저보고 눈 좀 붙이라는 둥 저를 안타까워 하셨어요. 심지어 친정과의 거리도 꽤 되는데 친정엄마는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2, 3일에 한 번꼴로 미역국과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또 저희 부모님을 보니 정말 이런 게 사랑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효도를 원하는 시어머니를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애를 낳고 지금까지도 나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죠. 애 낳은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제 고생 시작이지. 그리고 애 낳았다고 내 생활비 줄이지 마라. 알겠어? 그대로 보내.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한 번을 손주 보고 싶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시죠? 내가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진짜 웃긴다. 너도 자식 낳았으니 알 거 아니야? 네 자식한테 해주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해. 그게 도리고 숙명이지. 돈은 똑같이 붙여라. 뭐 아기 낳아서 형편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낳으라고 했니? 니네가 좋아서 낳은 애기니까 나한테 주는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괜히 어렵다, 돈 없다 핑계대지 말고. 어머님, 진짜 할머니 맞긴 맞나요? 남들은 손주 사랑 끝도 없다는데 어쩜 한 번을 안아본다는 말도 없으시고 섭섭해요. 부모가 실컷 안아주는데 나까지 안아줄 필요 있니? 애 손만 타지. 어쨌든 돈은 꼭 밀리지 말고 보내. 신신당부한다. 어머님은 막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로써 어머님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끊어졌습니다. 뭐 어머님 보라고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끝까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 손녀 보고 싶다는 말씀 한마디 없는 어머님을 보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절대 당해낼 수 없는 분이었고 그렇게 서운함은 쌓여만 갔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지금보다도 생활이 더 빠듯했어요.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수당이 나온다곤 하지만 이걸론 택도 없는 돈이었고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펑크난 걸 메꿀 수 있었거든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아, 너무 힘들어. 애기 보랴, 아르바이트 하랴. 근데 이 돈 다 어디로 가? 어머님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안 되겠다, 진짜. 우리도 힘든데 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효도도 분수에 맞게 하는 게 효도지. 우리 아기 맨날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해서 놀고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 줄 알아? 마트 가서 우리 딸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못 사주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냐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어머님한테 말해서 좀 금액을 조정해야겠어. 남편도 이제야 가정의 위기를 느꼈는지 이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네 가서 생활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고
끝까지 본인 생활비는 줄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시길래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이 낳고 나면 내가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너희가 좋아서 낳아놓고 이제 와서 왜 내 생활비를 줄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애초에 이럴까봐 신신당부를 한 건데 자식 하나 있는 거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니.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키웠는 줄 아냐? 네가 말해봐, 입이 있으면. 진짜 너무한다 너희. 엄마, 우리 사정 알잖아요. 엄마도 나 키울 때 어려워 봤었고 그냥 우리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생활비 좀만 줄일게요. 엄마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형편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부탁할게. 그런 말 하려거든 너희 집으로 돌아가. 분명 말했다. 엄마는 한치도 양보 못한다고. 다 보상받아야겠으니까 돌아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대로 집에 가라고 한 뒤 본인 방으로 들어갔고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어머님을 보고 남편도 많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고 저희가 힘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시어머니는 뭐에 또 홀렸는지 본인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는데 이 상황에 차라니요. 나다. 내가 받은 차량이 있는데 이 나이에 이제 제네시스 신형 정도는 끌어줘야 하지 않겠니? 매번 똥차 타고 다니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맨날 친구들이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미안하고 어차피 이거 할부로 하면 괜찮잖아. 나도 아들한테 차 한 대 받아보자. 지금 타는 내 차 팔면서 계약금하고 한 60개월 할부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머님, 감당하실 수 있으면 바꾸세요. 저흰 차 못 바꿔드려요. 지금 생활비도 없는 판에 어머님 차 바꿔드리게 생겼어요? 뭐라고? 내 돈으로? 내가 돈이 어딨냐? 너네한테 타서 쓰는 건데. 아주 말 웃기게 하네 이것들이. 그래서 못 바꿔준다고? 네, 절대 못 바꿔드려요. 저희 아이 봐주시는 친정엄마한테도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희가 왜 어머님한테 생활비까지 들여가면서 차를 바꿔드려야 하죠?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어머님 돈으로 바꾸실 수 있음 바꾸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끊을게요.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제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자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어처구니 없어 하긴 마찬가지였는데 아무리 착하고 시어머니한테 휘둘리는 남편이었지만 이번 일은 남편도 정말 어이없어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끝이 없었죠.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있는 차도 멀쩡하고 잘 굴러가는데 그리고 엄마 형편에 그 정도 차면 좋은 거죠. 무슨 제네시스를 탄다고 해요? 뭐? 지금 내 주제에 제네시스 타령한다고 너나 우습게 보는 거냐? 내 주제가 뭐가 어떤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 받아? 아니 60개월 할부도 된다구만. 왜 못 해준다는 거야? 그놈의 돈 없다 돈 없다. 내가 친구들 만나면 체면이 안 서 아주. 엄마 친구들 아들들은 돈 다 잘 버나 보죠.
전 제가 못나서 돈을 못 버니까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 거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그것이랑 살더니 아주 너도 그것이랑 비슷해지는구나. 안 된다, 돈 없다, 아주 달고 살아. 그러니까 더 돈이 안 붙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줄줄이 읊어봐. 그래야 네가 차를 뽑아줄래? 내가 아들한테 이런 것도 못 요구하냐? 엄마 진짜 그만해요. 제가 그저 돈으로만 보이죠? 정말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눈 좀 낮추세요. 네? 어이가 없다 정말. 내가 고생한 거 네가 지금 나한테 돈 대주는 거에 비할 것 같아? 네가 감히 나를 훈계해? 남편이 아무리 거절을 해도 시어머니의 제네시스 타령은 멈출 줄 몰랐고 밤낮으로 전화하며 괴롭혔어요.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는데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본인이 가지고 싶은 걸 상황 따지지 않고 무작정 가지려고만 하는지 어린아이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도 전화로 시달리게 되니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고 그래서 결국 전 남편과의 긴 상의 끝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도 제네시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덥석 차를 뽑아 주었어요. 아유, 이러니까 너무 좋다. 진작 사줬으면 얼마나 좋으니? 괜히 너네랑 얼굴만 붉혔지, 안 그래? 나한테 어울리지 않니? 나처럼 고급진 사람한테는 이런 차가 어울려. 내 친구들 불러 드라이브나 해야겠다. 어쨌든 고맙다, 우리 아들. 이렇게 엄마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너넨 내 말을 들어야 떡이 나온다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 최고야. 다 필요 없어. 너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받을 정도는 충분히 되잖아. 그렇지 않니? 고맙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차를 받는 날 아주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참았고 남편 또한 어머님을 보고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흰 서서히 어머님과 연락을 단절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는 어머님에게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던 제네시스를 뽑아드리고 완전 손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남편도 자신을 돈주머니로 보던 본인의 엄마가 지긋지긋하다고 했고 남편에게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키워준 생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여의고 시아버님의 누나, 즉 고모님이 남편을 거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고모님에게 남편은 그래도 키워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여태껏 그렇게 해왔던 거였다는데 이 말을 들으니 멍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다고 했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더 노력했다고 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본인에게 고모가 아닌 엄마였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 부모님을 보니 본인의 어머니와 많이 비교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힘이 빠지고 속상했다고 했죠. 나를 걷어준 고모지만 진짜 너무하지? 그래도 진짜 엄마처럼 믿고 의지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걸 받아내려고 할지 진짜 몰랐어. 내가 그동안 너무 끌려다녔던 것 같아. 미안하다. 진작 너한테 얘기하고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고모님이신 거야? 아니,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릴 매번 괴롭힐 수가 있어? 자기가 너무 바보같이 끌려다녔어.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 그거네. 고모님은 아예 자기 키우면서 모든 걸 다 애초에 뽕 뽑을 심정으로 키운 거였어. 아,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그래도 키운 세월이 있는데 어쩐지 이상했어. 애써 우리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고모니까 저렇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았거든. 그래도 너한테 얘기 안 한 건 미안하다. 진짜 너무 미안해. 아무래도 그냥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사실이니까. 자기 잘못이 맞긴 해. 진작에 말했어야지. 애초에 얘기해줬으면 나라도 단호하게 거절을 했을 거 아니야. 자기 친어머니인 줄 알고 생활비도 보내드렸던 건데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는 거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많이 울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자 너무 화가 났고 저흰 그렇게 시어머니의 연락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연락을 외면한 결과 정확히 2개월 뒤 생활비가 2개월 동안 안 들어온 시모가 아들 집을 안 찾아올 리 만무했죠. 주변 아주머니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머니들이 얘기해줬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환한 얼굴로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야, 너네 문 안 열어? 돈이 얼마나 밀린 줄 알아? 너희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감히 내 연락도 안 받고 그래? 누구요? 그 집 보름 전에 이민 갔어요. 거기 아무리 초인종 눌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인데 이민을 갔다고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기가 막혀라. 네, 사실 저희는 그 집을 다 뺐어요. 그동안 들인 생활비와 철저히 선불이며 따로 용돈에 그만큼 했으면 전세금은 안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차량은 아마 계속 어머님 통장에서 할부로 빠져나가게 하고 있었죠. 처음 살 때 비용만 저희가 지불하고 나머지 60개월 할부를 어머님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했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생활비 회수 소송도 하고 싶었지만 알아본 결과 꺼준 게 아니라면 사실상 돌려받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이 해주신 전세금을 돌려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이 지겹도록 끈질긴 인연을 끝내버리려고 잠적한 척 했던 거였고요. 남편도 이렇게까지 어머님이 본인에게 돈만 요구하니 도저히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겠다며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끊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끈질기게 저희를 찾아내려고 하셨고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찾아와 저희를 찾았죠. 저희 부모님도 기센 시어머니를 당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는데 저희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들어놓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사돈 양반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애들을 빼돌려요? 참나. 내가 자식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겠어요? 당장 애들 사는 곳 어딘지 안 되면 나 이 집에서 못 나갑니다. 알겠어요? 이것들이 감히 나랑 인연을 끊으려고 해? 어떻게 그래요? 아유, 사돈. 오죽하면 그 착한 애들이 그랬겠어요. 저도 말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 계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뭐야? 당신이 빼돌렸지? 우리 착한 아들 구슬려서 당신이 우리 아들 빼돌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네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른 집 주소 대. 이미는 무슨? 내가 지낼 못 찾아낼 줄 알고? 나 주소 부를 때까지 못 가요. 여기 들어놓으면 그만이야. 당장 주소 대요. 걔네가 이민을 가? 참나, 누구를 속여? 시어머니의 성화에 친정엄마는 결국 경찰까지 동원해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까지 미행해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어 득달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현관문을 부수려고 신용을 하며 문을 열어젖혔고,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뺨을 날리셨습니다. 전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본인을 키워준 엄마지만 강경하게 내쫓더라고요. 네가 조종했니? 아예 나랑 영 끊고 살자고 네가 조종했어? 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알아봤다. 아주 나한테 쓰는 돈 아까워하더니 드디어 천륜을 끊으려고 네가 작정을 해?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우리 아들 빼돌린 죄 가만 안 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을 좀 되돌아 보시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당장 그 면상 못 치워요? 나 눈 돌면 진짜 당신 어떻게 할지도 몰라. 당신이란 여자 이제 지긋지긋해. 자식을 돈줄로만 보는. 우리 계산 끝나지 않았나? 그동안 내가 준 생활비며 고가의 선물들 철저히 용돈에 다 그 전세금으로 퉁치자고.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당신도. 나도 이 전세금 못 줘. 전세금 안 내나? 이게 어디서 내 돈을 꿀꺽 하려고 해? 그리고 차값은 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생색 내는 거 지겨워. 꼴랑 전세 1억 해주고 매일같이 그 돈으로 돈 타령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당신 비 못 맞춰주니까 다시 나타나지 마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다신 이 집에 얼씬도 마. 그래, 우리 부모님 대신에 나 키워준 건 고마워요. 근데 나도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나? 이제 볼 일 없었으면 하니 그 면상 치우라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더니 아주 옛말이 딱이구나. 너 내가 어떻게 거뒀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지부모 그리 대고 내가 거둬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넌 나한테 은혜를 아직 갚아도 모자라다고 알아? 니까짓 게 감히? 나가 당장. 고모고 엄마고 이제 지겨워 정말. 다신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나가라고. 아줌마, 당장 나가요. 어디 와서 행패야. 당신 고소 당하고 싶어? 이제 우리 완전 끝이니까 절대 찾아오지 마.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시어머니가 받아치기도 전에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경찰에 저에게 손찌검한 죄로 시어머니를 고소했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걸으니 시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저희 곁만 맴돌 뿐이었어요. 전세금을 받아내려고 이리저리 어머님도 알아보셨지만 사실상 어머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돈을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회수해올 방법은 없었어요. 전 아예 모른 척했고 남편이 우유부단한 면도 있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대쪽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어머니와는 이렇게 손절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렇게 혼자가 되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듣기로는 본인이 차값을 감당 못해 차를 팔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푸념을 한다곤 하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님의 성질과 그동안 저희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얘기를 전해주며 아주 잘 됐다고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저 역시도 손녀 한 번 안아주지 않고 돈밖에 모르던 시어머니가 용서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이해가 가네요. 본인의 친손녀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던 막대한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지금은 새 식구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정도까진 되었는데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돈 타령한 시어머니에게 당하고만 살다가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만 같고 오히려 부부 사이는 더 좋아졌어요. 이제 재미나게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에 더 기대가 되며 마음이 완전히 홀가분하진 않지만 이젠 저희 세 식구만 생각하고 살기로 했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제가 겪은 일이지만 한 번도 누구에게 해본 적은 없는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글을 쓰니 묵은제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 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겪게 된 일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을 만큼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7년 전 어느 날 저희 집안에 갑자기 닥친 불행은 엄마의 교통사고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엄마의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었죠. 척추신경계에 손상이 왔는지 전신불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은 조금의 기적도 바랄 수가 없을 만큼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엄마의 옆을 지켜주시던 아빠는 잠 한숨 못 주무시면서 그래도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며 매일같이 온몸을 주물러 주었고 2년의 병원 생활을 끝으로 태어난 엄마는 집에서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빠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금전적으로 최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렸죠.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던 건 저희 삶도 빠듯한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엄마의 몸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거나 명절 때만 되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가족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결국 상처로 남게 되었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희망이 없는 저희 엄마의 수발을 어떻게 평생 들어야 하냐며 저에게 남편을 그만 놓아달라고 결국 눈물까지 보이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국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의 불행을 남편에게까지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절대로 등 돌릴 일은 없을 거라고 이혼하자는 말을 거부했어요.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시모도 알게 되자 결국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너희 집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됐다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라. 내가 이런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데? 안 싸더니 눈만 제대로 뜨고 걸어 다녔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아들, 너는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은 거니?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온 거니까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아들 인생 구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너희 집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그 손부터 놓으세요. 이 사람 머리채 잡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것도 아니고 벌써 3년이나 지났다. 앞으로의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 건데?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갈 거니?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그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이 사람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다고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려고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버렸다고요. 그니까 그만 갈라서라는 말을 하는 거잖냐.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전신불수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에 가깝다더라. 그냥 평생 누워서만 살아야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병원비는 더 많이 깨질 텐데 그걸 내 아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난다고. 나까지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도장 찍고 내일 바로 법원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나게 될 줄 알라고. 사돈 어른도 몸이 많이 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힘겹게 안사돈을 보살피고 있을 텐데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예상치 못하게 몸에 문제가 와서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들 너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지금처럼 몇 빠지게 돈 벌어서 사돈댁 생활비 충당해주면서 평생 간호만 하다가 인생 종칠 거니? 내가 널 낳아준 게 수발 들라고 10달 배 아파서 낳아준 것 같아? 일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발 빼고 각자 살 길 알아서 찾도록 해라. 너희 부모 일을 내 아들이 짊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 좋게 해결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 시모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을 붉히시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서둘러 진정시키려고 시부모님과 따로 대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두 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자리에는 시모가 집어던진 물건들과 헝클어진 제 머리만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이 전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녹초가 된 모습으로 힘겨워하던 남편은 곧장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혼자서 모든 걸 애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는 거였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려는 남편을 불러 서류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옳은 결정인 것 같아 남편을 그만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은 남편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는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게 된 거였죠. 남편이 전날에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설득을 시킨 끝에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셨는지 저희 부부의 문제를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겠다는 걸 받아주셨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집이 아닌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날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깜짝 방문을 했었죠. 보통 때라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들어갔었지만 그날은 택배가 온 것 마냥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 계신 아빠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시길래 택배가 왔다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리자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아빠 앞에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문을 쾅 하고 닫아 버리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빠의 얼굴은 상당히 놀라신 듯한 얼굴 표정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걸쇠로 문을 걸어 잡으셨고 아빠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많이 놀라신 듯한 아빠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을 가지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아빠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 던지시곤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거친 숨을 고르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온몸에는 땀으로 맺혀 있길래 왜 문을 빨리 안 열어줬냐고 여쭤봤어요. 아빠는 집안이 엉망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대충 정리를 하셨다며 저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엄마는 요즘 어때요? 아직까지도 예전과는 다를 게 없죠? 하루빨리 몸이 괜찮아져야 할 텐데 병원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죠? 이제 병원도 가지 않을 생각이다. 오히려 병원에 가면 희망마저 빼앗기고 오는 기분이라 나도 더 지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만 타서 먹이려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엄마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없이 나타나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고 나가야 하니까 많이 곤란하네. 너희 엄마가 지금 자고 있어서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는 건 괜찮긴 한데 요즘 들어 몸이 더 안 좋아졌는지 잠을 잘 못 자서 겨우 깊은 잠에 빠졌거든.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가 보고 싶다면 살짝만 보고 오던지. 그리고 이제 매번 안 찾아와도 된다. 너도 생활이 있고 애들도 돌봐야지. 김서방도 챙겨야 하는데 사부인한테 또 안 좋은 말 듣기라도 하면 어쩌니? 여긴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만 들어가 봐라. 그래도 우리 딸이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잊지 않고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나중에 시간을 다시 잡든지 하자. 너희 엄마도 네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전신을 움직이지는 못하셔도 얼굴의 감각은 살아 있으셔서 대화를 주고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만약 얼굴에까지 이상이 생겼었다면 더 많이 힘들었었겠죠. 아빠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으셨던 것도 엄마와 대화가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잠에서 깨지 않게 하기 위해 볼일만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의 부탁으로 저는 2번 다시 깜짝 방문은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식당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지방 출장 뷔페 의뢰가 들어와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이 저 대신 빈자리를 채워줘야만 했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잘 다녀오라고 안심을 시켜줬었죠. 일 처리가 빨리 진행이 되면 당일 저녁에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이 다음날에 올라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차에 펑크가 나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카센터에서 차 수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내던 둘도 없는 친구였죠.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제가 믿지 않자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걸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네요. 사진 봤어? 내가 왜 이런 걸로 너한테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니? 잠깐만 기다려봐봐.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으로 다시 보내줄게. 어때? 확인해 봤어? 확실히 너희 엄마 맞지? 내가 하루 이틀 어머님 뵌 것도 아닌데 딱 보면 바로 알지. 전신불수라더니 어떻게 백화점을 활보하며 다니실 수가 있니? 여보세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나보다 네가 더 충격을 받았겠지. 7년을 누워 계셨던 분이 저렇게 멀쩡히 돌아다니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직접 2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지금 거기 어디야? 정확한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그리고 미안한데 계속 미행 좀 부탁할게. 때마침 타이어 수리도 끝이 나서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서둘러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다음 출장 뷔페 일정이 잡혔다면서 제 트렁크에 실려있던 식기들과 용품들을 서둘러 받길 원했고 서둘러 출발해야 된다는 사장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부터 들려야만 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제가 식당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출장 뷔페라는 일이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저희 엄마가 답답하실까봐 바람이라도 쐬어드리고 싶어서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저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면서 엄마를 위해 삶의 변화까지 줬었는데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진 속에 담긴 엄마의 모습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를 속여왔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힘겹게 한 걸음 떼시는 게 아닌
너무 자연스럽게 걷고 계신 모습이 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식당에 먼저 들려 식기들을 전부 내려놓은 뒤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다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하니 저를 발견한 친구가 손짓을 했고 몸을 숨겨 손가락으로 가르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온 매장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엄마는 전신 거울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에 경악을 했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엄마 옆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17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남편이 엄마 옆에서 옷이 잘 어울리신다며 미소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새 옷을 입고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분명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가 남편과 부모님께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던 거에 화를 내고 싶었지만 왜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는지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증거물만 모아 두었고 그날 이후 부모님과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연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진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에서만 지켜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주말에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좀 더 정확한 무언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남편과 아빠는 자주 얼굴 보는데 제가 힘들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부했었지만 강하게 밀어붙여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죠. 엄마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누워 계신 상태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던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온 신경을 남편과 부모님한테 향했었죠. 그렇게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자 늦은 새벽에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바로 열리는 순간 남편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저도 서둘러 부모님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먼저 입을 열은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 혼자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요즘 너무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러다 걸리면 남은 3년 동안 보험료 못 타 먹는다니까요. 장모님 하고 싶으신 거 3년 뒤에 하세요. 그때 기적처럼 몸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고 천천히 상황을 좋게 만들면서 모두를 속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을 지금까지 따라주셨으니 7년간 보험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저 사람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액션을 주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장인어른께서 많이 힘드실까봐 짐이 되기 싫어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장인어른 집에서 자겠다고 하겠어요? 앞으로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동네를 벗어나셨다고 해도 보는 눈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우 엄마한테도 전부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저 사람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적발되면 징역을 면하지 못하니까 보험료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조심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러다 정말 징역 살면 어떡해요? 아이, 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그래도 바깥바람 쐬니까 그나마 좀 살겠더라. 그래도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둬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네. 당신 때문에 요즘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알아? 이러다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번에도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만약 그때 방에 들어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도 하기 싫은 순간이었다고. 왜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잡히는지 알아? 쓸데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마음 이해하겠는데 웬만하면 3년간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돼. 사위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고. 보험 설계사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누가 보면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 한 걸로 알겠어. 당신도 내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 두 눈으로 봤었잖아.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가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온몸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건 나에 대한 보상인 거라고.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3년 뒤에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써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끊기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지도 모르잖아. 다른 방법 없는 거야? 있기는 한데 이건 두 분의 허락이 좀 필요해서요. 그동안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우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 솔직히 매달 보험료 찔끔찔끔 받는 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생명보험은 일시불로 당겨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우리 딸을 사고사로 위장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나 박혀 있어. 3년이나 다 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렇죠.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동안 생각할 시간은 많아요. 말 그대로 보험일 뿐이잖아요.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남편과 부모님의 말에
경악을 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제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더욱더 대범하게 행동을 하면서 거실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제가 보험료를 타먹으려는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지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 했다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던 것도 부모님한테 보험료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일부를 시부모님께도 드리고 있었다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부모님께 들어가는 보험료의 일부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것도 충격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엄마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 바라보신 엄마는 3년 뒤를 걱정하면서 제가 모르는 생명보험의 혜택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가족들은 거실에서도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동안 저한테 모든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남편과 부모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저는 경찰서에 몰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방문을 활짝 열며 튀어나온 저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던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선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전부 다 설명하겠다면서 저를 잡으려 하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린 뒤 그동안 저를 속인 거에 대해 화를 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이건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살기 위해 그랬던 것뿐이야. 당신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 될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네가 원래 거짓말 못하고 항상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굴러 들어올 돈도 못 받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다. 어찌됐든 나는 사고가 났었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전신불수가 된 건 맞았잖아.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낼 필요 뭐가 있어?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그럼 제 생명보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제가 남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돈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너 그건 또 언제 들은 거냐? 그냥 생명보험일 뿐이잖아. 내가 너를 헤아려 하겠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동의 없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았다는 건 3년 뒤에 보험료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거잖아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경찰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에 놀란 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해하며 도망치려 하길래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양가 부모님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7년간 전신불수로 연기를 하면서 받은 보험금이 계획적이었다는 것과 저에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결국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부모님을 처벌했다는 것도 마음에 안 좋았지만 7년간 저를 속여왔었다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죠.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남편은 저 몰래 들어놓은 생명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더 큰 일을 계획할 수도 있었다는 거에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3년의 징역이 내려진 상태이고 시부모님은 6개월의 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아마 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백지화가 되어 버렸네요. 전신불수로 보험금을 타먹은 것도 모자라 저까지 하려 했던 그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저 혼자가 되어 버렸네요. 잘못된 행동은 결국 그에 따른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융통성 없이 올바름을 추구한다며 부모님과 남편도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분명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